봤는데 그 생명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얘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 그 적용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까 해. 첫 번째, 그 적용의 첫 번째는 바로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단 말이야. 무슨 뜻이었냐면 세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 세포보다 더 작은 애를 찾아가는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그 연구를 통해서 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무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진 거야. 그게 바로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궁금한 거지.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뭐였을까?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단계에서 무생물 속에서 생명체가 드러났을 거니까 무생물의 특성도 생물의 특성도 같이 갖고 있던 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바이러스를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는 지구상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인가? 라고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구상의 최초로 생명체였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구조부터 서서히 확인을 할 거야. 바이러스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내가 그릴 줄 아는 유일한 바이러스 얘를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그려진 것 중에서 이 바깥쪽 껍질이 우리는 바로 바이러스가 단백질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인 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을 가지게 되잖아. 이 세포막의 형태는 사실 인지질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단백질이거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는 세포막하고 이런 형태가 달라. 그러면 세포처럼 세포의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라는 뜻이 된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네 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바로 생명의 특성 중 첫 번째 특성, 세포로 구성을 갖추지 못한 거지.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이것이 핵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네. 핵산은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이 핵산으로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더라.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의 특성을 찾아보자. 첫 번째, 무생물의 특성. 이 무생물의 특성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가 현재 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분석을 해보는 경우에 들어간다. 무생물의 특성은 첫 번째, 세포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세포 구조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포보다도 작더라. 우리가 세포가 걸리는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세균 여과기를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아서 통과해 버리더라.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물의 특성 첫 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 대사라고 했단 말이야.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라는 조건이 붙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생명체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겠지?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얘는 겉으로 봤을 때 단백질밖에 껍질이 없으니까 단백질로만 보일 것이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하나의 알갱이처럼 보이므로 얘는 단백질의 결정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의 결정체인 얘네들은 바로 무생물의 특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생물의 특성을 나타낼까? 특별한 조건이 맞아야만 생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특별한 조건이란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한다는 것. 이 바이러스에게 이용당하는 이 세포를 우리는 바로 숙주라고 말을 하게 되지. 이런 숙주세포를 만나
원하면 바이러스의 경우 이 안에 들어있던 핵산을 이 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핵산을 이용하여 복제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숙주세포 안에 바이러스의 핵산 물질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다시 겉껍질의 모양을 단백질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물의 특징이라고 보게 되는 거지. 자, 생물의 특성은 그러면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조건이 붙어. 어디냐? 숙주세포 내에서 또는 무생물의 특성은 숙주세포 밖에서 라고 서로 경우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드디어 가장 중요한 생물의 특성, 숙주세포 내의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 대사가 가능해진다. 물질 대사가 가능해졌으니 드디어 생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야. 두 번째, 그 안에 숫자가 매우 많아져서 이 세포를 뚫고 나올 때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여러 개의 바이러스로 바뀌어서 나오겠지? 숫자가 많아진 것을 증식이라고 하고 단세포 생물처럼 기본적인 이 세포수가 적을 때 그 숫자가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생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또 하나, 이때 나온 아이들이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간 아이와 이 모양을 닮아서 나오게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유전 현상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하나, 이 핵산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숫자가 많아질 때 부분적으로 DNA나 RNA가 조금씩 변화가 되겠지. 우리는 그것을 돌연변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돌연변이가 만들어진 것은 숙주세포 내의 환경에 맞추어져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대사,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처음에 바이러스의 연구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맞을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이 들어가야 되겠네. 정답은 무엇일까? 맞아.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라면 자기 혼자밖에 생명체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지 못해. 숙주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이 현상을 바로 기생생활이라고 하니까 기생생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즉 바이러스는 이미 생명체였는데 가장 잘 적응 진화를 하기 위해서 서서히 퇴화가 되었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의 형태를 취하게 된 생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난 비밀은 아직 풀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나?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을까라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화성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화성 탐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화성 탐사는 화성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봤더니 높이 서 있는 나무는 없어. 걸어 다니거나 기어 다니거나 날아다니는 동물도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이미 없었던 거야. 그런데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생물 중에 생명체가, 즉 미생물이라는 생명체가 있는가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비교를 해야 하니 첫 번째, 물질 대사 중 동화작용 실험에 대한 동화 실험을 해서 동화작용이 가능한 미생물의 생명체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 챔버를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성 토양을 넣어줬어. 그리고 화성 토양 안에 우리가 기체들을 넣어줄 건데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넣어줄 거야. 왜? 광합성의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면서 여기에 광합성을 하도록 유도를 해줄 거야. 그리고 이때 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로 색을 칠해줬어. 우리가 상상한 건 이래. 이 안에서 광합성을 하면 이 색을 칠해진 방사능 물질이 이 안에 쌓이겠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여기를 꼭 막아주고 이 안에 있던 기체를 모두 다 뽑아낼 거야. 그리고 지금처럼 토양 안에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 형태로는 방사능을 확인할 수 없고 미량으로 기체가 올라온 방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계측기를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방사능 계측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해. 그래서 모두 다 뺐을 때 자, 불도 꺼주고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불로 태워. 포도당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면 태우면 타겠지. 그러면 타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에 바로 이 방사능이 찍혀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변화가 없더라. 아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럼 광합성은 못하더라도 호흡은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실험도 하게 되는 거야.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실험도 역시 챔버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다가 화성 토양을 넣고 유기물 용액, 일단 포도당 용액 같은 거지. 여기도 탄소가 들어있을 테니까 탄소에다가 방사능을 색을 칠해줘. 그럼 얘를 부어주면 요 안에 방사능 물질이 또 쌓이겠지.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이 된다. 호흡을 해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퐁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와 같이 이 기체를 분석할 수 있는 방사능 계측기를 달아주는 거지. 방사능 계측기를 달아주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야. 아하, 호흡하는 미생물도 없네. 근데 궁금증이 생겼어. 이 유기물 용액을 바로 쓰지 않으면 그래도 이산화탄소에 방사능이 묻어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겨서 실험을 하나 더 하는 거지. 똑같이 유기물 용액을 넣은 챔버를 하나 더 만들어 둘 건데 요번엔 방사능을 안 해. 그리고 유기물 용액을 넣어서 얘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하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여기서 방사능 계측기로 다룰 수가 없잖아. 그럼 무엇으로 달아야 되겠어? 이 기체의 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기체 성분 분석기를 넣겠네. 자, 기체 성분 분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변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역시 변화가 없었어. 아하, 그래서 우리는 화성에는 광합성하는 미생물도 호흡하는 미생물도 존재하지 않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 대사는 중요한 생명의 특성이 된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